다시 떠오르는 옛날의 기억 늦은 오후 햇살이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할아버지 박노인은 천천히 물뿌리개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조금씩 시큰거렸지만 그는 익숙한 표정으로 텃밭을 살폈습니다. 이어 할머니 이정희가 마루에 앉아 실내화를 정리하며 오늘은 바람이 좋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오래된 목조주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수십 년의 추억이 쌓인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시절 손녀가 그린 그림들이 아직도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유나는 중학생쯤 되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하루는 늘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꾸고 할머니는 집을 돌보고 퇴근한 손녀 유나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병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움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하던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부의 인생을 버티게 해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긴 세월의 고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녀가 5살이 되던 해에 딸과 사위를 잃었던 날, 두 사람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서로를 부추기며 버텼습니다. 그 덕분에 유나는 조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반듯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날도 유나는 늦게까지 병동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하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끄덕이며 고생 많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따뜻한 국을 데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을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몸이 휘청이며 쓰러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붕괴 아침 공기는 약간 차가웠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늘 가던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래된 단지들을 지나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그는 늘 같은 속도로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숨이 조금 더 가빠졌고 다리가 말랑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고 버스는 멀리서 접근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귀가 멀어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순간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지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몸이 옆으로 휘청이며 그대로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주민이 급하게 달려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리고 누군가가 숨은 쉬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제대로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그는 들것에 조심히 실렸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빠르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들이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혈액 검사 CT 촬영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얼굴을 굳힌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간에서 종양이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말기 단계입니다. 이 말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의학 용어들을 파악했지만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는 지식이 그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간이식 외에는 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공여자 구하기의 어려움은 현실적인 장벽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린 뒤 침대 옆에서 걱정하는 두 사람을 보고 약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의 상태를 이미 느끼고 있다는 어른 특유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뒤돌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떨림 속에서 하나의 마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해. 그 결심은 곧 이어질 장면의 중심이 됩니다. 유나는 응급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흰색 벽면에 반사된 복도 등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운 주머니 속에서 손이 계속 떨렸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도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부모에게 설명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종양의 크기, 전이 여부, 치료 가능성, 숫자와 의학 용어들이 잔인할 만큼 차갑게 들렸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간이식만이 유일한 길. 하지만 75세의 환자에게는 조건이 까다롭고 기증자를 기다릴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조부모는 서로에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하나의 결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내 간을 드리면 유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여자 수술의 위험성, 회복 기간, 의료진으로서의 위치.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꽉 쥐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셨어. 나는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라는 말이 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유나는 동료 의사인 한도영을 찾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영은 회의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유나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영 선배 할아버지 이식건 말인데요. 제가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도영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나야, 그건 너무 위험해.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도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인데. 그의 말은 걱정과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료적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유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과 책임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알겠어. 도영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수술할 수는 없어. 내가 맡을게.
대신 너는 공여자로 준비해야 해. 유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는 비밀로, 조부모에게는 더더욱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유나의 결심은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마음은 할아버지를 향해 단단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설득과 준비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나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아래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손등에는 링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지만 지금 해야 할 말이 있었기에 유나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자마자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왔냐?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유나는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을 해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큰 돈 들잖아 나야. 이제 다 살 만큼 살았는데 괜한 고생하지 말아라. 그는 수술이 아니라 손녀와 아내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문제는 병원에서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제가 직접 수술에 참여할 거예요. 제가 믿는 선배들도 있고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유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지만 표정과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의사 가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다고? 그게 되나? 유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이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녀의 말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속을 태우던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손녀를 믿고 싶어하는 어른의 흔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더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 할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 아직 같이 살아야죠. 유나 말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고 약한 손이 서로를 잡고 세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할아버지의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검사들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병원 직원들은 그녀가 의사라는 이유로 더욱 협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해하면서도 손녀의 설명을 들으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고 걸을 때마다 그의 손은 약하게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유나가 한다니 믿어보자는 희망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수술 전날 밤 유나는 퇴근 후 병실에 들러 마지막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아닌지 그 말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직도 필요한 분이에요. 짧은 대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컸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흐릿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된다. 그리고 다음 날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유나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고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운 채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함을 감추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잘해줘라.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수술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다른 수술실에서 공여자로 누워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랑의 결심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인계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술 준비를 진행했고 도영 역시 차분한 표정으로 수술 계획을 최종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서 있었고 할아버지가 수술실로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미묘한 떨림을 억누르며 뒤돌았습니다. 곧 자신도 다른 수술대에 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수술실에서는 공여자 수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유나의 신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스크럽 세팅이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 위에는 이식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막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어린 시절 조부모가 그녀의 손을 잡고 걷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 순간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담당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곧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유나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유나는 어디 있나요? 수술 들어간다더니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선생님은 공여자 수술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떨어뜨린 가방이 바닥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수술은 시작된 상태였고 어떻게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수술실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도영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수술을 이어갔고 유나의 간 조직은 조심스레 분리되어 이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방에서는 박노인의 간이 세심하게 절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의료진은 서로의 신호에 집중하며 실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이식 성공입니다. 짧고 단호한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박노인의 생명은 다시 이어졌고 유나는 자신의 몸 일부를 할아버지에게 내어주며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의료진이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각각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은 다음 장면에서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게 됩니다. 회복실에는 기계가 내는 일정한 비프음만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고 천장 위로 흐릿한 선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목이 마른 느낌이었지만 그는 먼저 주변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옆에는 링거와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간호사가 수술 잘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어디 있나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유나 선생님도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 한 문장이 박노인의 마음을 순간 얼어붙게 했습니다. 회복 중이라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고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다시 누웠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유나가 왜 회복 중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의사는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이식된 간, 그건 유나 선생님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눈가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의사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몇 번이고 깊게 숨을 들이켰지만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았어요? 유나가 이 짓 한다는 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수술 들어가고 나서야 들었어요. 그 말을 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노인은 전신에서 힘이 빠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끼던 아이가, 그 작은 몸이 자신 때문에 수술대에 올랐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선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겁게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죄책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유나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할아버지를 찾는 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잘 끝났어요. 할아버지도 깨어나셨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유나는 그 말을 듣자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유나는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 앞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를 떨리게 했습니다. 박노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나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 그 목소리에는 사랑도, 분노도, 절망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직접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이내 다시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침대 위에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방 안 공기는 한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걱정,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그는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유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유나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침대 곁까지 이동했고 그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박노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너까지 잘못되면 나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고 말끝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제 인생도 없어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5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엄마 아빠 대신 잡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위를 눌렀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정말 이거 하나뿐이라서요. 박노인은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어 허공만 스친 뒤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바로잡아 자신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손톱이 닳고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그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흔적 그 자체였습니다. 유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래오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랑 3분이서 밥 먹고 텃밭에서 고추 따고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요. 그래서 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말은 박노인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풀어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크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할머니 이정희도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2사람의 손을 감싸며 우리 셋 오래 살아봐요. 부탁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3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이자 병실의 공기는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박노인은 아직도 걱정이 많았지만 손녀의 결심과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나의 손을 꼭 쥔 채 흘러내리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분노와 죄책감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깊은 화해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자 병원 복도를 걷는 박노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간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고 할아버지 스스로도 몸이 가볍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머니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큰 축복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유나 역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공여자 수술 이후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할아버지의 건강 변화를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잠시 휴직을 하며 조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바쁘게 살던 삶에서 잠시 멈추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3사람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텃밭은 잡초가 자라 있었지만 박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첫 포기를 손질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옆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집안에는 오래전처럼 잔잔한 평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고 반찬들은 오래전처럼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셋이 밥을 먹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은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너무 우리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요. 시간이 흘러도 세 사람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더 감사하고 더 아끼고 더 오래 함께하려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며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유나 덕분이지. 할머니는 매일같이 건강차를 끓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유나는 다시 병원에 복귀했지만 조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가벼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든 집에 돌아오면 변함없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잔잔한 일상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더없이 풍요롭고 평온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그 길 위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는 늘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사랑은 그렇게 조용한 빛처럼 오래도록 남아 그들의 노후를 평온하게 비추었습니다.